안녕하세요. 오는 5월 드디어 첫째 아들을 장가 보내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장남이 올해 33살, 차남이 29인데요. 어릴 때만 해도 30이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33세 결혼해도 너네 아들은 결혼도 참 빨리 하네 소리를 들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들 결혼으로 예비 사돈과 상견례 약속을 잡고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불현듯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상견례했던 그날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라떼는 이랬는데 비교하는 마음이랄까요.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슬픈 회상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인데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니 요새 말로 사이다 사연이기도 하네요. 씁쓸하면서도 통쾌했던 제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7살 어린 남동생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7살이고 제가 14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한떨기 제비꽃 같은 분이셨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따다가 화전을 붙여주시기도 했고요. 봄볕 따스한 날 마루에 저희를 차례로 불러 당신의 무릎에 눕히고 저희들의 귀를 파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풍경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해 저는 명문 중학교에 입학해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올라간 친구들도 많아서 그야말로 꽃피는 인생의 봄을 만끽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압도할 만큼 어둡고 탁한 공기. 남동생이 설빔으로 입었던 새 옷을 입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인데? 하고 묻는데 아빠가 굳은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큰엄마가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경애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거짓말. 엄마, 눈을 떠봐, 엄마. 아이고, 어린 아들 딸 두고 어찌 눈을 감았노. 아유, 가여운 것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니. 장의사가 와서 어머니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수의를 입히고 한지로 단장했습니다. 아빠가 염을 마친 엄마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마라. 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울어서 저희 남매도 따라 울었습니다. 장의사가 엄마 시신을 모신 곳 앞에 병풍을 치고 찻상으로 향불을 마련해서 촛불을 켰습니다. 장의사가 저희 남매에게 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등교할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곡을 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서글퍼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에 계속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철 모르는 남동생도 아이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무심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안방문을 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는 현실에 적응할 틈도 없이 저희 남매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기억엔 없지만 아빠가 진 빚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고 돈 벌러 간다고 했어요. 큰엄만 해도 겨우 단칸방에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해서 저희 남매를 거둘 형편이 못됐습니다. 경혜야, 경수야,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올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 언제 오는데? 곧.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올 거야. 경혜야, 네가 누나니까 경수 잘 보살펴주고 이제 네가 경수 엄마 아빠인 거야. 너만 믿는다. 응, 내가 잘 돌볼게. 잘 챙길게. 엄마 아빠처럼 보살필게요. 아빠도 건강하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꼭 우리 데리러 올 거지? 아빠. 그럼 아빠가 반드시 온다. 너희들 꼭 데리러 온다. 동생과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하며 떠났던 아버지는 그 뒤로 영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맨 처음 원생들 앞에서 인사를 할 때 경수가 제 손을 꼭 하고 잡으며 제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때 두려움으로 파르르 떨던 경수의 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남동생과 저, 우리 둘만이 남겨졌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의 이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경수야,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 1년만 있으면 아빠도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수 울지 말고 씩씩하게. 알겠지? 누나. 낯선 고아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때만 해도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이 적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원생들의 복지가 말도 못하게 나빴습니다. 경제성장기였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힘든 시절이었어요. 제가 있던 시설의 원생들 머리에는 이가 득시글거렸고 옷도 남루해서 부모의 돌봄이 없는 버려진 아이들 냄새가 났습니다. 그냥 생김새부터 고아원 출신이라는 인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똑같은 교복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중학교도 전학을 갔습니다. 자부심을 느꼈던 명문 중학교였는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학교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으로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통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몰래 챙겨두었다가 나중에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 사정을 아는 선생님이 애들이 안 먹고 남긴 식빵과 우유를 가져가라고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몰래 남동생을 불러내서 그날의 빵과 우유를 먹였습니다. 경수야, 이거 먹어. 와, 빵이다, 빵. 누나, 그거 알아? 빵 한 입 앙 씹고 목으로 넘기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냠냠,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우리 경수 많이 먹어? 누나는?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학교에서 엄청 많이 먹었지. 누나, 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그럼 빵도 우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그래, 몇 달만 더 있으면 우리 경수도 초등학교 입학이네. 누나, 나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못된 형아들 복수할 거야. 왜? 누가 너 괴롭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구야? 정철아 패거리가 애들 때리고 다닌다던데. 너도 맞은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고아원 언니 오빠들의 무시와 괴롭힘이었습니다. 고아라고 다 같은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설은 갈 곳 없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보다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진짜 혈혈단신인 아이들은 저희가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 증오심에 불타 무지막지한 왕따와 구타를 주도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언니 오빠들은 분풀이를 하듯 어린 저희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에서는 7살만 돼도 강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밥값을 하라고 돌밭을 일구어 화단이나 텃밭을 만드는 자비를 시켰습니다. 저 또한 매일 언니 오빠들의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무심코 식판 들고 줄 서 있는데 까분다면서 제 어깨를 밀었고 언니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심부름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언니들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주먹과 발길질로 저희들의 심신이 하루하루 단련이 되어갔어요. 정말 고아원 생활하면서 얻은 것이라곤 강한 맷집과 눈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면 나중에 일탈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남동생 경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쩍 질이 나쁜 형들 무리에 어울리는 걸 종종 보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불쌍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괴롭히는 무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경수가 배울 건 뻔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경수의 미래가 건달 아니면 깡패가 될 것 같았어요. 머지않아 제가 교도소에 복역하는 경수를 면회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저는 어서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도 없는 아버지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10살 된 남동생 손을 붙들고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 큰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제발 하루만 재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집안으로 들이셨지만 5이나 되는 사촌이 사는 집에 더부살이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큰어머니 댁에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어느 날 큰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희에게 외갓집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경애야, 어떡하지? 오늘 오후에 첫째가 제대해서 집으로 온다는데 방이 없잖니. 미안하다. 너희들 외갓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외갓집 기억하지? 시외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럼요, 큰엄마.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아휴, 우리 사는 형편도 이래서 조카도 올 처지가 못 되네. 미안하다. 연신 미안해하는 큰엄마를 뒤로하고 저희 남매는 또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실 시골에 있는 외갓집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삼촌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이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우리 이러지 말고 고아원으로 다시 가자 고 하면서 저를 보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자초했는데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끈 화를 냈습니다. 너 내가 거길 왜 나왔는지 몰라? 몰라서 이래? 누나,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해. 고아원에는 잘 데라도 있잖아. 너 정철아 패거리랑 어울리려고 그러잖아. 네가 걔네 행동대장이야? 왜 걔들 똘마니처럼 굴어? 똘마니 아니야. 나는 누나 걱정해서 그런 거야.
안 그러면 누나 가만 안 둔다고 그러잖아. 나는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나서 그랬어. 하면서 동생이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 핑계를 대고 저를 볼모로 잡아서는 제 동생을 협박하고 이를 부려먹었던 거였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 뚝해. 이제 이 세상엔 우리 둘밖에 없어.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야. 앞으로 누나가 돈 벌어서 너 학교도 보내고 공부시킬 거야. 대학도 보낼 거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누나, 우리 당장 잘 곳도 없는데 학교를 어떻게 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댔어. 넌 누나만 믿으면 돼. 알겠어? 뭐야, 누나를 못 믿어? 누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하나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고아원에 간다느니 공부를 안 하겠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알았어? 응, 누나. 그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누나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살겠다고.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알지? 응, 알아. 엄마, 나 안 울고 씩씩하게 누나 말 잘 들을 거야. 약속해. 동생이랑 모질게 마음을 다 잡았건만 당장 머리를 눕히고 다리를 뻗을 방한 칸이 없었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지고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초승달 옆으로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삭풍은 허기진 배를 더 배고프게 했습니다. 바람은 차고 배는 고프고 저희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왔지만 남동생 앞이라 얼른 눈물을 훔치고 의연한 척했습니다. 동생 손을 잡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 통금 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각. 골목길 입구에 세워둔 반가운 포장마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수야, 저기 불빛 보이지? 저기 가보자. 무작정 들어간 포장마차는 술에 풀빵을 파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그날 장사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연탄불 끄지 마세요. 저희 오늘 여기서 자야 해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교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더니 대뜸 너희들 가출했지? 이 녀석들아! 부모가 제 자식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걱정하실 테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시면서 반쯤 타고 있는 연탄불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파시식하고 꺼져가는 연탄불을 보고 저는 울면서 고아라고 우릴 걱정할 부모님은 없다고 당장 오늘 잘 곳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연탄불 옆에서 자려고 했던 거라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아주머니가 아유, 애들이 고생이 많았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저씨가 팔다 남은 풀빵을 주셔서 경수에게 주셨고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았던 저희는 풀빵을 허겁지겁 나눠 먹었습니다. 저희 먹는 모습을 불쌍하게 보신 아주머니가 오늘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서 남동생과 함께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풀빵 아저씨네 집은 단칸방이었는데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 셋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을 그 옆에 눕히고 저는 방구석에 자는 둥 마는 둥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건 무리야. 일단 취직을 하고 동생이랑 살 방을 구하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풀빵 아주머니가 끓여주시는 우거지죽을 맛있게 먹고 저희 남매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를 재워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형편이 조금만 좋아도 도와줄 텐데 미안하구나.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단다.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해. 그때부터 저희 남매는 노숙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숙식 제공이 되는 봉제 공장으로 들어갔고 남동생은 큰엄마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전국의 소녀들이 몰려들었던 봉제 공장의 작업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곳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일했는데도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월급을 떼었습니다. 그때 친한 언니가 좀 더 좋은 조건의 양말 공장으로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양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월급은 남동생과 같이 살 방의 월세를 내고 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수산시장 막노동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틈만 나면 시간을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악마가 영혼을 팔라고 했으면 당장 얼마 줄 거냐고 흥정을 하고 제 영혼을 고가에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우유 배달하고 남은 우유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남동생의 좋은 영양 간식이 되어주었습니다. 동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남동생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공부를 곧잘 했어요. 공부머리가 좋아서 시험만 쳤다 하면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남동생이 가져오는 생활통지표와 성적표를 볼 때마다 제가 하는 고생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제 뒷바라지가 헛되지 않게 새벽까지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 안에 묻어두었던 공부에 대한 갈증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지원되는 국립대 간호학과 야간과정에 진학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간호사 초봉은 대기업 초봉만큼 높았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방 2칸짜리 집을 구해 남동생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니 낮에는 늘 하품을 하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병든 병아리 마냥 벽에 기대서 졸고 칼퇴를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으면 작업반장님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돼진다. 그냥 남편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할 것이지. 이 주제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업반장님이 말만 그렇게 모질게 하고 뒤로는 몰래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이 있어서 제가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면 작업반장님이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괜히 호통을 치셨습니다. 니 뭐하노 인경애? 어물쩡거리지 말고 얼른 안 가나? 저게 저래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겠나? 정신머리하구나. 그러면 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작업반장님을 향해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버스에서 창문에 머리를 박고 자다가 제가 내릴 정류장을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해서 10년 동안 다녔던 공장을 그만둘 때 작업반장님은 축하하는 마음과 아쉬움에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는 네가 꼭 여기 탈출할 줄 알았다. 네 같은 악바리가 안 되면 누가 되겠노? 니는 뭐래도 성공할 끼다. 반장님 덕분에 대학 졸업할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늘 건강하세요. 그동안 1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었던 작업반장님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양말 공장을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됐다고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집을 구하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동생 뒷바라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잠시 미루고 남동생이 필요한 학습교재, 학원비, 남동생이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 데이 근무일 때는 퇴근하고 동생이 먹을 보양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동생을 마중 나가기도 했습니다. 누나,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냥 쉬지. 왜 나와 있어? 오늘 보름이라 달도 밝고 달빛 아래 동생이랑 단둘이 데이트하려고 그러지? 에? 누님, 얼른 남자친구를 만드세요. 저처럼 어린 남자 좋아하지 말고요. 치, 이 녀석이 어리다고 비싸게 구는구만? 그래, 알았다. 내일 당장 가서 남자친구를 물색해봐야겠군? 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나저나 너 진로는 결정했어? 대학 전공 결정해야 하잖아. 그럼요. 벌써 다 정했죠. 오, 과연 우리 동생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나, 나 서울대학교 법대 갈 거야. 어? 서울대 법대라... 엄청나네? 지금 내 성적으로 가능하니까 지원하는 거지 뭐. 그래, 네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지. 그런데 누나는 너가 계속해서 힘든 공부하는 게 마음에 걸려. 좀 놀맨놀맨해도 되는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 누나, 기억나? 나 고아원에서 많이 맞고 자랐잖아. 그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쁜 형아들한테 복수하겠다고 한 거. 기억나지. 내 동생 얼마나 당차고 씩씩했는지 알지. 그때 고아원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삶의 부조리를 본 것 같아. 부모를 잃고 버림받아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도와야 하는데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는 걸 보면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와, 우리 남동생 너무 멋지다. 그래도 너무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그래. 알았지? 네, 누님. 그런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동생은 저의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동생이 그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동생 뒷바라지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외 한 번 안 시켰는데도 제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한 남동생이 그저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동생은 본인의 꿈대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진학했고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경수야, 축하해. 네 합격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23살에 대학 다니면서 고시 패스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이왕이면 소년급제하고 싶었어. 그럼 신문에 내 합격 뉴스가 실리면 혹시 알아?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돌아오실지 모르잖아. 너 아직 아빠 얼굴 기억해? 아니, 기억 안 나. 어딘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그래야 누나도 더 마음고생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누나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래. 나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 이 녀석이 이 좋은 날 누나를 울리고 있어. 누나, 나 앞으로 정말 정의로운 검사가 될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형량을 낮춰줄 줄 아는 그런 검사. 법 앞에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도록 검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할 테야. 그래, 경수야.
돌아가신 엄마도 대견하다고 칭찬하시겠다. 이게 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한테 절이라도 해야겠는데? 누나, 얼른 내 절 받아. 아니, 왜 이래 민망하게 이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 합격떡 돌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도 인사드리자. 저는 남동생 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기념떡을 주문해서 병원과 이웃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유골을 뿌린 곳에 가서 엄마를 위해 차와 떡을 올렸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백설기와 약밥을 보자 엄마 생각에 북받쳐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들려요? 경수가 소년급제했어요. 겨우 23살에 그 어려운 고시를 패스했다고 뉴스에도 나와요. 우리 경수 정말 대단하죠? 엄마, 하늘에서도 잘 보이죠? 우리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엄마도 축하해주세요. 엄마. 남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북받쳐 울기만 했습니다. 남동생의 합격 소식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지만 아빠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빠 친구라는 분에게서 미국에 갔던 아빠가 차이나타운에서 갱들의 싸움에 휘말려 총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만나러 오지 못한 이유라기엔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남동생은 성적이 좋아서 곧바로 서울지방검찰청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즈음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남자였는데 저희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가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렸다가 삐죽삐죽 나타나서 우리 우동 한 그릇 해요. 하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커다란 남색 우산을 들고 와서 경혜 씨, 우리 같이 써요. 하는 그 남자의 애정 공세가 마냥 싫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고 호감이 생겨 2번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고아로 자랐고 남동생 뒷바라지로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걸 알고도 저를 끔찍이 아껴주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경혜 씨, 저랑 결혼해요. 경혜 씨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남자의 고백에 망설이고 있을 때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누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이제 나도 어린애가 아니라고. 맞아요. 동생은 이제 제 손길이 필요한 어린애가 아니고 검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하자니 저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이 흠이 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경제성장기 그때는 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어요. 그나마 형제가 있는 경우엔 덜했지만 고아라고 하면 취업은 물론 결혼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잡을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자기 말이라면 가족들 모두 우리 결혼을 승낙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보기 좋게 바람을 맞았습니다. 제 딴에는 시댁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남자친구만 덜렁 혼자서 진땀을 흘리고 있으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왜요? 혹시 부모님께서 절 반대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곤란한데. 뭔데요? 저 때문에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사실은 우리 순덕이가 사고를 쳐서 교장 선생님 호출받고 학교로 가셨어요. 어머, 무슨 일인데요? 교장 선생님이 호출할 일이 뭘까요? 실은 우리 막내가 우리 집안의 사고뭉치거든요.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비행 청소년의 탈선 이런 거 아시죠?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나이가 33이었는데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으니 16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죠. 아들만 삼형제가 줄줄이 있는 집에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집에 늘 계시지 않아서 여동생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으로 돌았는데 끝내 학교에서도 사고를 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들 상견례보다 막내딸 사고 수습이 급했던 거죠. 이렇게 저희 첫 상견례 약속은 파토가 났고 조만간 남자친구의 집으로 제가 직접 인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여동생이 사고를 쳐서 예비 시부모들이 학교에 불려가고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불려가느라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은 또 어긋났습니다. 상견례 약속이 2번이나 무산되니까 솔직히 불안하고 찜찜했습니다. 이런 제 낌새를 남동생이 매의 눈으로 알아차리더군요. 누나 무슨 걱정 있어요? 걱정은 무슨. 우리 검사님 불철주야 바쁘실 텐데 집 걱정은 마시고 나란 일에만 매진하세요. 맞다 누나. 결혼 상견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왜? 너 시간 돼? 너도 오려고? 헐, 당연히 가야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저는 비행 청소년 여동생 때문에 계속 미루던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고 드디어 3번째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고급 경양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예비 시아버지는 동글동글한 인상에 우유부단해 보였고 유명 디자이너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장을 차려입은 예비 시어머니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소개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예, 너 구하라며? 요즘 세상에도 구하가 있니? 라고 말문을 트더니 아유, 본거 없이 잘한 것들 거두는 거 아니랬는데 에휴,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니 뭘 어떡하겠니? 자식 앞에 장사 없다잖아. 그래도 너가 간호사라며? 맞니? 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쳐내고 알아내키지 않았지만 네가 간호사라고 하니 사람 노릇을 하겠다 싶어서 내 허락했다. 그러니 너는 그냥 앞으로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내 아들 말에 죽는 신용하면서 살아라. 나는 더 할 말도 없다. 막대먹은 예비 시무의 그 모든 모진말, 모욕을 참았지만 한마디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맞다 얘. 너 동생이 있다며? 네, 그런데요. 아이고, 고아 주제에 동생은 개뿔. 너 결혼하려면 네 동생 버리고 와라. 안 그러면 이 결혼 못해. 제 동생 공무원이에요. 자기 앞가림 다 하는 성인이고요.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제 동생을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모욕? 예, 진짜 모욕이 뭔지 알아? 결혼하고 남편 고생해서 번 돈 친정에 몰래 갖다 주는 것. 그게 모욕적인 일이란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뭘 퍼다 줄지 알고? 평생 동생 뒷바라지 했으니 안 봐도 뻔하지. 끝까지 누나 등쳐먹을 게 뻔해. 다 컸으면 누나를 놓아줘야지. 민폐다 민폐. 도저히 듣다 못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물컵이라도 던질까 봐
예비 시아버지가 지레 겁을 먹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분노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애초에 두 분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네요. 저는 제 동생 비하하고 모욕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혼 따위 저도 싫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의 딸인지라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엄마 왜 이래? 왜 집에서 하던 말이랑 달라? 내가 이 사람 존경한다고 했잖아. 정말 착하고 순하고 착실한 사람이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 엄마, 사과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다 큰 동생 차려나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내가 이 정도 부탁도 못해. 그리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부탁을 하면 예 어머니 하고 따르는 고분고분한 맛도 있어야지. 얘 봐라, 성질머리하고는. 당장 결혼 필요 없어요 하고 일어서는 꼬락서니를 봐. 왜? 뭐? 눈을 독사처럼 부릅뜨면 뭐? 내가 쫄 줄 알고? 아무래도 얘는 텄다 텄어.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가 때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던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유, 검사님. 누구?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유, 검사님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정말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제 동생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동생의 환심을 사려고 갑자기 아부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가 있어서 그럼 이만. 누님, 제가 늦었죠? 하면서 동생이 저를 향해 손을 들고 인사하는 걸 본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하얗게 썩는 줄 알았습니다. 남동생이 제자리로 오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와서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앉아있는 예비 시아버지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머, 아유, 우리 며느리가 검사님 누나셨구나. 그죠? 네, 저희 누님이신데요.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이 이분이셔? 저는 아까 예비 시무가 던진 모욕을 곱씹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아유, 네, 우리 며느리 동생이 검사님이셨구나. 예비 시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장 절이라도 올릴 듯이 저희 앞에서 굽실굽실 거렸습니다. 아유, 검사님 가족이라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오늘 상견례 할 것도 없이 이 결혼 난 찬성입니다. 대찬성, 대환영. 얼른 우리 결혼합시다. 이 결혼 바로 가자. 네? 결혼이요? 아가, 내가 좀 전에 한 말은 오해하지 마. 그건 내 미스테이크. 아유, 내 입이 제멋대로 나불나불거렸네. 금사님, 우리 며느라기가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교수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누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 저분 어떻게 알아? 내가 담당했던 사건에 피고 보호자로 오셨던 분이야. 알고 보니 제 남동생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학폭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의 일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절입니다. 가난하고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선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일도 많았어요.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일탈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회 문제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남동생이 모시고 있던 검찰총장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때문에 남동생은 어떤 시국 문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해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고 지나가는 또래 친구들의 돈을 뺏고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패싸움을 하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급기야 학교폭력 가해자로 남동생과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동급생들 입에 억지로 고춧가루물을 부었고 어때? 너 주둥이가 화끈하지? 하면서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할 때도 예비 시모가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딸을 두둔한답시고 아유, 그것들은 매운맛 좀 봐야 되니까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요. 얼른 풀어주세요. 라며 개소리를 짓거렸다가 오히려 딸 형량을 늘리고 딸 인생을 망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남동생에게 이제 그만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유, 얘는 뒤끝 장난 아니다. 내가 말실수를 좀 했지. 이해하렴. 이 녀석아 뭐해? 네 애인 바지가랑이라도 안 잡고.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의 태세 전환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경희 씨,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고아 주제의 동생은 개뿔. 결혼하려면 네 동생 버리고 와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 진짜 모욕은 결혼하고 남편 고생해서 번 돈 친정에 몰래 갖다 주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아니, 나는 그래 미안하다. 용서해줘 제발. 응?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빌게. 응?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우리 딸 좀 살려줘. 아이, 사람 좋다는 게 뭐니? 제 동생이 끝까지 누나 등 쳐먹을 게 뻔해. 다 컸으면 누나를 놓아줘야지. 민폐다 민폐. 라고 하셨는데요. 뭐?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이런. 제 남동생이 듣기 거북하다는 표정으로 예비 시모를 노려보자 시겁한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고춧가루물을 자기 입에 들이부으며 저와 남동생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책바가지. 아유 오늘 연속극에서 본 못된 시어미가 하는 데서 한번 따라해봤네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으니까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아유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부디 아유 내 딸애가 친구에게 부었던 고춧가루물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물이에요. 그러니 제발 제 딸년 형량 좀 줄여주세요, 검사님.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와 남동생에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인생의 매운맛 제대로 보시네요. 근데 그걸로 되겠어요? 턱없이 부족한데? 라고 말하더니 그 여자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며 여기 와사비, 생와사비 좀 주세요. 경양식집에서 생와사비를 찾는데도 직원들이 친절하게도 금방 대령해 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매운맛 제대로 봐야죠. 이 와사비 먹습니다. 보세요. 하면서 제 손으로 생와사비까지 한 움큼 입에 짜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당신도 해. 하면서 예비 시아버지 입에도 생와사비를 구겨 넣었어요. 부부가 와사비를 입에 물고 있으니 눈물과 콧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얼른 휴지를 가져와서 자기 부모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남동생이 저는 그냥 매운맛 좀 보시라고 했을 뿐인데 왜들 이러시는지 하면서 머쓱해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너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결혼하려고 오늘 이 자리 나온 거 아니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니? 내 아들과 너 결혼하는 거 허락한다고. 제발 우리 버리지 마. 응? 가자, 경수야. 내가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꼴 볼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험한 꼴은 우리 인생에 없어. 가자. 제가 참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예비 시무가 제 바지가랑이를 또 붙잡고 빌었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안 돼. 우리 딸 살려주고 가. 응?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약속하고 가. 남동생이 오호, 그 손 놓으세요 하고 으름장을 놓으니 예비 시무가 깨갱하고 손을 슥 놓는 척 했습니다. 발목이 풀린 제가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자 다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아가, 이대로 가면 어떡해. 살려다오. 우리 집 좀 살려줘. 저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한 뒤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세상만사 자업자득이에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하셨죠? 이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르신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이게 다 자기 복이죠. 뭐 제 복을 제 발로 뻥 차는 병신 육갑의 현장 잘 봤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십시오. 따님 형량 조정은 절대 생각지도 마시고요. 저희 누나한테 연락하시면 형량 2배, 3배로 늘려버릴 테니까. 알겠어요? 남동생이 제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데 돌아와. 돌아오라고. 나 돌아갈래. 애타게 울부짖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경양식당을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그대로 이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남동생의 대학 동기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수를 해서 저보다 2살이 어린 남자였는데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죽치고 있을 때마다 제가 라면을 끓여주거나 김치전, 감자전을 부쳐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호떡이며 풀빵이며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건네주곤 했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친구와 제가 연결되기를 내심 바라지 않는 눈치였는데 제가 막장 상견례를 겪고 파혼을 하자 그 친구가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쓴다며 하는 수 없이 만남을 주선해 주었어요. 그 친구도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저는 경수 집에 갈 때마다 누님이 구워주시던 김치전 맛에 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벨기에 천사시고 저한테는 김치전의 요정이십니다. 그러면 김치전집 딸이랑 만나. 그건 또 아니지. 누님, 저 3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어떤 놈인지 보시고 내치더라도 그때 결정하세요. 저는 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을 한다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모님이 되었고 슬아의 아들 2을 두었습니다. 그 첫째 녀석이 올 봄에 장가를 간답니다. 막내는 딸 못지않게 애교가 많아서 저의 좋은 말동무가 되어준답니다. 한때 연상연하 커플이 세간의 화두가 됐을 때 남편은 자신이야말로 연상연하 커플의 원조격이라며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변호도 척척 맡아서 이기는 멋진 사람입니다. 남동생은 대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동생보다 2살 연하로 현재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케가 처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 때부터 내가 부모를 모시듯 나는 누나를 모셔야 한다. 나한테 누나가 엄마고 아빠다. 라고 했습니다. 올케도 흔쾌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남동생 결혼식 날 마치 내 아들 결혼하는 것 같아 저는 사연 많은 여자처럼 울다가 웃고 또 울다가 웃었습니다. 벌써 35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데 참 많은 분들의 인덕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보육원에서 나와서 노숙할 때 단칸방에 저희 남매를 재워주고 아침밥까지 주신 풀빵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그러셨고요. 양말 공장에서 주경야독을 할 때 말로는 툴툴대셨지만 학교에 늦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작업반장님과 동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 덕분에 고아남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